아니, 지금 이 사태가 났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저희 보고 죽으라는 건가요? 오사카의 길 한복판에서 경찰의 말에 한 여성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 경찰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저러는 걸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유키라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한 심각성과 한국의 배울 점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답니다. 며칠 전 아침이었어요. 평온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이른 아침에 서점 문을 열고 커피 한 잔 마시려는 순간 바닥이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의 흔들림일 거라 생각했죠. 오사카에서 지진이 드문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진동이 멈추질 않았고 서가의 책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서점이 30년 된 오래된 건물에 자리하고 있어서 구조가 튼튼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그 순간 공포가 엄습하더라고요. 지진이 멈추고 나서도 마음속 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서점 앞 거리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성이며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 했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단순히 이번 지진의 규모가 아니었어요. 지난 몇 달간 오사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지는 듯한 불길한 징조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지진이 멈춘 뒤에도 마음속 불안은 계속됐어요. 서점 앞에 있는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는데 이번 지진이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역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7.2의 강진이었대요. 더 걱정스러운 건 전문가들이 이번 지진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며칠 전 저는 오랜 단골 손님이자 은퇴하신 지질학자 아키라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박사님이 최근 오사카 주변에서 감지된 이상한 지진 활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번의 작은 지진이 큰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경고를 했어요. 저는 그때 박사님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의 경험이 그 경고를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서점으로 돌아와 어질러진 책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지진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박사님의 예측이 맞다면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서점에 들어왔고 대부분의 대화 주제는 오늘 아침의 지진에 대한 거였어요. 박사님의 경고를 듣고 나니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일본은 지진에 대비한 여러 매뉴얼과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잖아요. 특히 최근 일본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들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지진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서점에서 일하면서 오사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많이 접했어요. 오사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진을 겪고 재난 속에서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가오는 재난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서점 한 구석에 있는 역사책들을 보면서 과거의 기록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오후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지진 관련 영상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는데 타너스님의 일본 열도의 미래와 지진 예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타너 스님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일본 열도가 바다에 곧 잠길 거고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했어요. 타너스님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 특히 한국에 대한 침략과 잔혹행위들이 결국 일본의 재앙으로 돌아올 거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일본의 역사적 행적을 떠올리자 묘한 불안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더라고요. 타너스님은 영상에서 일본의 잔혹한 역사에 대해 언급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끔찍한 일들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참혹한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 모든 죄악이 결국 일본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타너스님의 말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대한 경고임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금 느끼게 됐죠. 며칠 전 8월 15일이 한국의 광복절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AI 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됐고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투쟁이 절절하게 전달됐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일본은 그동안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고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어요. 이번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더 큰 재앙의 전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타너스님의 영상을 보고 난 후 저는 계속해서 일본의 지진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발견한 영상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일본의 과거와 미래, 지질학자가 예측하는 대재앙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 지질학자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질학자이자 도쿄대학의 교수로 잘 알려진 나카무라 케니치 박사였어요. 나카무라 박사는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의 역사와 현재의 지진 활동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나카무라 박사는 먼저 1923년에 발생한 관동 대지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 지진이 일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에서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어요. 당시 지진의 진앙은 사가미만 근처였고 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화재가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다고 해요. 그는 이어서 1995년에 일어난 한신 대지진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이 지진은 고베 지역을 강타했고 약 6,400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해요. 나카무라 박사는 이 두 지진이 일본의 근대사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겼고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일본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태평양판과 필리핀 해판,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지진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판들이 서로 충돌하고 쌓인 에너지가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며 이는 일본 열도 전역에 걸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나카무라 박사는 일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진을 겪어왔는지에 대해 차례차례 설명하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님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카무라 박사는 현재 일본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난카이 트로프 해구 지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일본 역사상 가장 클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난카이 트로프는
필리핀의 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해저의 깊은 협곡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지진은 일본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나카무라 박사는 이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향후 30년 내에 70% 이상에 달한다고 설명했어요. 나카무라 박사는 영상에서 이러한 피해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또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지금 당장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어요. 일본은 오랜 역사를 통해 지진과 싸워왔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피해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죠.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건 정부가 이러한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은 과거에도 많은 재난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회복할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단결과 희생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연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나카무라 박사의 경고는 단순한 학문적 예측이 아니라 일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그로 인해 현재 겪고 있는 이 불안감이 단순한 기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걱정들이 많은 시기에 저는 정말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저의 친자매인 아야코가 8월 8일에 지진을 겪은 이야기였죠. 그날은 제 동생 아야코가 출장을 가는 날이었어요. 아야코는 규슈의 미야자키로 출장을 가기 위해 오사카에서 비행기를 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공항으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대요. 그런데 오후 4시 43분 갑자기 도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흔들림일 거라 생각했지만 곧 도로 위의 모든 것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차가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요동쳤다고 하더라고요. 도로 옆에 급히 차를 세우고 라디오를 틀었대요. 라디오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 진앙지에 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아야코는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 갑자기 통제되었고 경보음이 들리기 시작하자 아야코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공항은 활주로가 폐쇄되어 비행기 이착륙이 전면 중지되었고 철도 운행도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전해졌다고 해요. 도로 역시 심각하게 손상되어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쓰나미주의보까지 발령되었고요. 저는 아야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 동생이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동생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했어요. 지진이 발생한 후 정부의 대응은 매우 느렸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혼란에 빠져 있었어 대피 경로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걱정이 더욱 커졌어요. 일본은 지진에 대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상황에서 드러난 건 그 시스템의 한계였어요. 동생은 공항으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오사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도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돌아가는 길조차 위험천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깊은 실망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큰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일본은 지진의 나라로 불리지만 정작 지진이 닥쳤을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미야자키에서 겪은 공포와 혼란은 마치 제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서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아야코가 무사히 오사카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어느 정도 안도했지만 뉴스에서는 연일 지진과 관련된 소식이 이어졌어요. 기상청의 난카이 대지진 경고 이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났어요. 몇 주 후 도쿄의 거리가 평소와 달리 어수선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시장과 마트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죠.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사람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쓸어 담는 모습이 비춰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지진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일본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마트에서는 생수와 즉석식품, 건전지, 손전등 같은 비상용품이 순식간에 동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집어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누군가는 카트에 한가득 물건을 담고 누군가는 남은 물건을 찾기 위해 매장을 여기저기 뒤지며 다녔어요. 선반은 빠르게 비어갔고 마트 직원들은 물건을 채울 새도 없이 비어가는 매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평소에 가는 마트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평소에 가득 차 있던 선반들이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생수와 즉석식품 코너는 이미 비어 있었고 남아있는 몇 가지 물품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한 여성이 직원에게 물었어요. 다른 물건은 언제 들어오나요? 그러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본사에 추가 물량을 요청했지만 언제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른 매장들도 같은 상황이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초조해졌어요. 누군가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물품이 없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표했고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은 물건을 찾기 위해 매장을 떠돌았어요. 마트 안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답니다. 저 또한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불안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사재기 현상은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사람들이 필수품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도했어요. 그 장면들은 우리가 얼마나 불안 속에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쉽게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는지 보여줬죠. 일본 전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저는 다른 나라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지진 대응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면서 알게 됐고 그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뛰어났어요.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진의 위험이 있는 나라예요. 비록 일본처럼 빈번한 강진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몇 차례 강한 지진을 겪으면서 지진 대응 시스템을 빠르게 발전시켰거든요. 특히 한국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몇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돼 있어요. 첫째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지진이 발생하면 수초 내에 전국적으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일본과 유사하지만 한국은 이 경보 시스템을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심지어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에까지 실시간으로 경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둘째로는 한국은 드론과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재난 대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진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는 드론을 즉시 출동시켜 피해 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명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죠.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피 경로와 구조 방법을 제시해요.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일본에서는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이를 실제로 운영하며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셋째는 한국은 국민의 재난 대응 훈련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요. 한국의 국민들은 정기적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받으며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몸에 익히고 있어요. 이러한 훈련은 지자체와 연계돼 있으며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대피 계획이 세워져 있죠. 이는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대응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 일본과의 큰 차이를 실감했어요. 일본은 오랜 지진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기술과 매뉴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최근 몇 년간의 재난을 겪으며 빠르게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재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의 경험과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드러났어요.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알아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인인 우리조차도 이렇게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술의 우수성을 깨닫고 있는데 왜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지진과 같은 재난을 경험해 왔음에도 이번 지진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여 사재기를 시작하고 정부의 느린 대응이 그 불안을 가중시키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일본이 과연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과거 경험에 안주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기술력 부족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본은 한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면 한국은 고급 기술을 적극 도입해 재난 대응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요.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보 체계, 국민의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 등 이 모든 것이 일본에게 부족한 점들이에요. 저는 일본이 한국의 이러한 기술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일본이 조금이라도 살아남으려면 재난 대응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것이에요.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큰 상처를 안겨주었고 그로 인해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됐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들에게서 배움을 얻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에 다시금 사과하고 함께 손을 잡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비록 저는 작은 국민 중에 한 명이지만 사연을 들으시는 한국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사토미유키님 감사합니다. 미유키님 덕분에 일본의 현 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일본을 대표하여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유키님 건강하게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올라올 감동 사연 놓치시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꼭 챙겨봐 주세요. 이상 감동빛 튜브입니다.